선생님, 음소거 해제 가능하세요? 스스로 해제해 보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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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1. 지영은 디자인학과를 나온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수많은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이상한 자의식 활동에 걸려 있어서 몇 년간 단 한 번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나는 어느 날 그녀를 만나 자아의식을 해체할 것을 당부했다. 예술은 돈을 벌고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업이지 예술이 아니야. 디자인에 대한 등신 같은 자존심을 버려. 네가 하고 싶은 건 알겠으나 일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멋있는 걸 하려고 하지 마. 자위일 뿐이야. 학과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감정을 이겨내. 일단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야 해.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예술을 해도 늦지 않아. 가령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자의식 때문에 로고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에 기회가 있어. 로고 디자인 사업을 해봐. 너의 쓸데없는 자의식을 버리고. 그녀는 처음엔 쇼크를 받고 인정하기 싫어했다. 하지만 결국 자의식 해체에 성공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월 3천만 원 이상 순수익을 내는 사업체를 만들어냈다. 현재는 15명이 넘는 직원과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 회사의 이름은 헤루다. 실제 사례 2. 교원은 33세의 여성이고 지혜는 26세의 여성이다. 교원은 여성 사업가 모임에서 지혜를 만났다.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많았는데 둘은 어린 축에 속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서로 친해지면서 상대가 뭘 하는지 알게 됐다. 지혜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모임에 오자마자 급성장해서 매달 3천만 원씩 벌기 시작했다. 교원도 월 1,500만 원을 버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어린 지혜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근사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뭔가 꿍꿍이를 갖고 접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급기야 부도덕한 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 자기 수입을 과장하는 건 아닐까? 의심까지 하게 됐다. 그러다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1년이 흘렀다. 그때까지도 지혜에 대한 질투와 의심을 끊지 못해 혼란스럽던 교원은 나에게 문제를 털어놨고 나는 자의식 해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원은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 스스로 많은 생각을 했고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다. 교원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 어린 지혜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너를 질투했던 것 같다고. 너의 이런저런 점들은 정말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둘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도 친했던 둘은 이제 진짜 절친이 되었고 교원은 지혜의 장점들을 배워나갔다. 자아의식을 해체한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매월 6천만 원씩 버는 사업가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다. 자의식을 해체해야 비로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반복하는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다. 스스로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자. 스스로 못났다는 걸 인정하자. 질투하는 대상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자. 그 다음에 발전이 있다. 자아의식으로 자아의 상처를 피하기만 해서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질문. 최근에 나보다 잘난 성과를 낸 사람을 영상으로 접하거나 만난 적이 있는가? 혹시 기분이 불편해지거나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떠올랐던 적이 있는가? 자아의식을 방어하느라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건 아닐까 되돌아보자. 자아의식을 해체했다면 오히려 그 불편한 감정을 누르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며 배워보려 했을 것이다. 실제로 만난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성찰해보자.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들, 빌 게이츠? 그저 운이 좋아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잖아. 사실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가 아니지. 잡스는 진짜 천재인 워즈니악에게 빨대 꽂은 인간이지. 왜 다들 워렌 버핏을 현자니 뭐니 치켜 세우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그냥 주식해서 돈 번 거 아닌가? 개미들 피 빨아먹는 투기꾼일 뿐이야. 누가 쓴 글일까? 네이버 뉴스 기사에 올라온 댓글이다.
돈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는 반드시 이런 댓글이 베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자아의식 좀비에 속한다. 자아의식 방어만 하면서 아무런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침대에서 댓글을 달고 세상에 성과를 낸 사람을 깎아내리며 자위한다. 쥐가 버튼을 눌러 음식을 제공받듯이 이들은 자의식에 상처를 입히는 우월한 존재가 있으면 곧바로 깎아내린다. 좀비와 다름없다. 울타리에 있는 닭과 다름없다. 당신이 만약 자유의 뜻이 없다면 이런 삶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뜻이 있다면 자의식 좀비에서 탈출해야 한다. 자의식은 지독하다. 적어도 몇십만 년을 인류와 함께 해온 끈질긴 본능이다. 우리 유전자가 타고난 본성이 자의식을 키운다. 게다가 현대사회는 더욱 자의식을 부풀린다.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부모들, 남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온갖 SNS가 가뜩이나 비하에 대한 자아의 펌프질을 가한다. 물론 자아의식을 만족시키면 당장은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주식쟁이가 그러하듯 언젠가는 추락하고야 만다. 당장은 마음 편할지 몰라도 자꾸 일이 잘못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냥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만이 아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이고 가난이 찾아온다. 안산에 살던 시절에 내가 그랬듯이 지혜를 질투하던 교원이 그랬듯이 네이버 기사에 저런 댓글을 달고 있는 이들이 그랬듯이 행운을 놓치고 불행을 불러오게 된다. 순리자의 삶이다. 꽤 많은 불행과 가난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아식은 인간을 크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하면서 인생을 불행과 가난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어린 시절 무척 똑똑해 좋은 대학을 갔더라도 책을 수백 권 읽었더라도 이상할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대부분 자의식에 갇혀 답답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을 더 키우지 못하고 퇴화해버리곤 한다. 주변에서 뭐라고들 할 때마다 대답할 반면거리도 늘 준비되어 있다. 부모가, 시대가, 적성이, 취향이, 건강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가 아는 진짜 원인을 본인은 한산코 외면하고 만다. 나는 이렇게 자의식이 굳어진 이들을 자의식 좀비라고 부른다.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 꼰대가 되어버리고 자위만 하며 모든 정보를 튕겨내버린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남 탓, 사회 탓, 잘난 사람 깎아내리기밖에 없다. 다들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왜 꼰대가 되거나 눈치가 없어지지? 물론 노화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30대 후반의 젊은 꼰대들도 많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자기보다 더 어린 MZ세대에게 충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노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 대부분이 자의식 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대, 30대 내내 자의식 좀비로 모든 정보를 튕겨내면서 본인의 자의식을 보호하며 살아간다. 그 결과 본인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부정한다. 자의식 발동으로 자신에게 상처 입힌 정보들은 모두 무시하지만 이 상처들은 무의식에 쌓인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속은 골마있고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은 상태가 된다. 그 상황에서 본인보다 어린 사람을 보면 충고를 함으로써 본인이 더 나은 사람임을 내보이고 싶어 한다. 평소 세상을 부정했기 때문에 어린 친구에게 충고를 하며 우월감을 느낀다. 인생에서 받아온 자의식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상대방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훈계나 충고를 하면서 본인의 자존감을 채우는 것이다. 우리는 자의식을 해체함으로써 이런 좀비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자의식 해체의 세 가지 단계. 자의식 해체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해볼 차례다. 만약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괜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나는 먼저 자의식 해체라는 단어를 기계적으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언짢은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어떤 열등감이 자극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탐색이 자의식 해체의 1단계다. 1단계 탐색은 사실 별것 아니다. 종종 누군가의 발언이나 존재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 원인이 자의식 때문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탐색의 효과는 놀랍다. 나의 비대한 자아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하고 화내고 의심하는 유치한 내 모습은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내 상처, 잘못 투시된 공격성, 삐뚤어진 생각이 어느 정도 보인다.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그 다음 이 단계는 인정이다. 왜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질투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질투는 오히려 내 학습에 방해하니까. 내 감정을 인정하고 일단 상대방이 어떤 포인트에서 인기가 있는지 흡수해야 되겠어. 나는 왜 인기가 없지? 그냥 매력이 없나 보다. 매력이 없으면 높이면 되지 뭐. 돈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왜 기분이 나쁘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사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선 돈이 필수 조건 중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니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해.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 처음엔 좀 유치하고 거부감이 될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재미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빈정상하는 건 의식하지 못할 뿐 무의식이 발동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가지고 싶었지만 포기했던 것, 이성적 매력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애써 부정해왔던 것. 그러면 내 내면에서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반응을 펼칠 준비를 한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흥분할 것인가? 자의식 해체는 이 단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부풀어오르는 자의식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전환이다. 탐색과 인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은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이 자의식 3단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탐색, 자신의 기분 변화 등을 잘 관찰하고 이 기분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한다. 인정, 기분 변화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인정할 것은 순순히 인정한다. 전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해소하고 이걸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든다. 그렇다면 탐색, 인정, 전환을 어떻게 발현할 수 있을까? 예를 통해 살펴보자. 실천 1. 탐색. 왜 저 사람 영상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지? 인정. 아, 내 자식, 자아의식이 떠올라 상대를 부정하라고 했나 보다. 근데 저 나이에 저런 성공을 거뒀다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어. 나쁜 짓을 했거나 다른 게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배울 건 배우고 넘어가자. 전환. 영상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자. 배울 점은 배우고 실천할 점은 한번 시도해보자.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할 상품을 고르는 법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나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 한번 해봐야지. 실천 2. 탐색. 저 친구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네. 아마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쓰레기일 거야. 인정. 아, 자의식이 떠올라 괜히 상대를 질투하고 열등감이 생겨 부정적으로 봤구나.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매력 포인트는 뭘까? 관찰해보자. 전환. 저런 특이한 행동을 하네. 저 행동이 여자들에게 매력을 주나 보다. 나도 하나 배웠다. 이 친구를 적대시할 게 아니라 친구로 잘 지내봐야겠어.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자의식 해체는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학습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의사결정력을 높여준다. 내가 자의식 해체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앞으로 말하는 어떤 것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내 말이 고지 들릴 리 없다. 팔짱 끼고 비웃을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먹히겠는가? 그러니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위해선 경계면을 말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아의식이 강해져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지훈 사장님. 첫 스타트를 또 이렇게 차분하게 읽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는 이미연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이미연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을 허비하는 특별한 방법. 자의식의 폐해에 대해 얘기한 김에 또 하나 중요한 바보짓에 대해 말해보겠다. 바로 자의식 투영하기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타인을 롤 모델로 삼는다. 어릴 때에는 엄마나 아빠, 학창 시절에는 전교 1등이나 운동 잘하는 친구를 닮고 싶어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런 동일시 현상은 자연스럽게 극복된다.
자아가 자리 잡고 개성이 뻗어나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일체화하려는 유치한 욕망은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나는 이걸 자의식 투영하기라고 부른다. 앞서 말한 자의식 과잉과 비슷하다. 모두 지나친 자의식과 모자란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곳에 투영함으로써 인생을 낭비한다. 자신의 자아를 다른 객체에 투영해 보잘것없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운동을 하는 취미 부자다.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클라이밍, 자전거, 서핑 등에 매일 시간을 쓴다. 운동하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1시간 정도이며 운동은 창의력과 건강 등에 좋기 때문에 투자라고 생각하며 즐긴다.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며 취미를 통해 부가적인 자아를 확장한다. 반대로 자의식 좀비들은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부가적인 자아에만 몰입해 인생을 낭비한다. 종종 악플러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인생을 바쳐 자료조사를 하고 퍼나른다. 이 또한 자의식 투영의 극단적인 예다. 이제 자의식 투영의 또 다른 예를 알아보자. 현실은 시궁창인데 밤새 게임만 하는 사람. 파티원들에게 형님, 만렙 정말 부럽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몇백만 원씩 게임 아이템을 사고 인생을 낭비한다. 매일 인스타그램에 디저트 사진을 찍어 올리는 대학생. 언니, 여기 어디예요? 매일 이렇게 드시는데 왜 자꾸 날씬하세요? 이 한 줄의 댓글을 얻기 위해 신상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돈과 시간을 쓴다. 주말마다 등산 가고 사이클 타느라 정작 식구들과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저씨. 동호회에선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돈을 펑펑 쓰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싫은 아빠다. 포털 사이트 뉴스와 게시판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안에 아는 척하는 방구석 평론가. 사람들의 좋아요를 얻기 위해 점점 도가 지나치는 글을 남발하고 자기 같은 사람들과 키보드 배틀을 하느라 밤을 새운다. 그 밖에도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다. 야구팀 응원이 거의 직업처럼 돼버린 직장인.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용어를 바로잡는다며 매일 말싸움을 하는 대학생. 애플 신제품을 맨 먼저 사겠다고 매장 앞에 텐트를 치는 백수. 외제차를 사느라 정작 본인은 고시원에서 사는 사회초년생. 명문대 화잠바를 입고 뽐내기만 정작 할 줄 아는 것 없는 학벌노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꽂힌 특정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명작 게임, 지역 스포츠팀, 인스타그램 속 꾸며진 자신, 산악회 회장, 아이돌 팬클럽 스태프, 외제차 오너, 대학 졸업장. 문제는 이들이 동일시하는 그 존재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지금은 언니, 형님 하며 친한 것 같은 사람들도 그 주제로 엮인 사람들일 뿐 진짜 친구는 되지 않는다. 5년 전 취미로 엮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과 아직도 연락을 하며 잘 지내는가? 사실은 거기 참여한 모두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산악회에 나가서 점심을 쏠 때마다 회장님 멋져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치지만 약간이라도 금전적 도움을 요청해보라. 표정이 달라질 것이다. 뭐든지 정도가 있는데 본인만 역할극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물론 적당한 몰입은 삶에 활력을 준다. 재벌 2세가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300만 원을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또 진짜 자기 삶과 연관된 일이라면 오히려 더 몰입해 볼 만하다. 동네 만렙형이 아니라 진짜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그 분야의 대가가 되어 성공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내가 비판하는 건 이런 경우가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희생해서 역할극을 도피하는 경우다. 부질없는 것에 대한 이런 중독과 탐닉은 너무 흔하고 종목도 다양해서 자칫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하지만 명심하자. 이런 짓들은 대부분 돈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다.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보상회로를 계속 눌러대는 짓이며 스스로를 파블로프의 개로 만드는 한심한 행동이다. 의지를 갖고 운명을 거스르는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에 충실한 순리자의 삶 그 자체다.
스스로 왜 이런 것에 빠져드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그간의 시간이 의미 없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음을 감사하자. 자의식을 깨고 나오는 것이야말로 역행자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챕터를 넘기기 전에 딱 10분만 책을 덮고 산책을 나가는 건 어떨까? 반드시 휴대전화를 두고 나가야만 한다. 나는 어떤 발언에 과민 반응을 하고 기분 나빠할까? 이 행동이 과잉자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자의식 상처를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걸으면서 이런 질문을 꼼꼼히 생각해보자. 걸음은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윌리엄 제임스. 챕터 3. 역행자 2단계 정체성 만들기. 나는 20살까지 그 누구보다 최악의 삶을 살다가 우연히 영화관에서 알바를 하면서 따돌림을 당했다. 이후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백만 부동산 유튜버는 30대 중반의 회사 선배가 해고당하는 걸 보면서 각성했다. 다이소 박정부 회장, 글로벌 기업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같은 사람들도 40대의 회사에서 해고당하며 각성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떤 한 사건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만큼은 부자가 되었으면 한다 하고 유언을 하셔서 그때 각성할 수 있었어요. 아이 둘 낳았는데 부녀 먹일 돈은 없고 회사에서 학대받으며 간신 200만 원을 받으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정말 한강까지 갔는데 거기서 저 스스로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다짐했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저를 고졸 양아치 취급을 하는 게 너무 화가 났고 결혼을 가로막는 것에 또 화가 치밀었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야 말리라 그때 다짐했어요. 크게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이 이런 결정적 사건들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곤 한다. 극한의 불행이 역전의 계기로 바꿔낸 역행자들은 그래서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갖고 있을 때가 많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변화와 계기가 만날 확률은 극히 낮다. 또한 운 좋게 이런 계기를 만났다고 해도 기회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스스로를 불행한 인간이라고 자조하기 딱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각성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겪는 엄청난 사건, 정체성을 바꾸는 사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 0.1%만이 겪는 대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 정체성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정체성 만들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정체성 이론은 역행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한 스킬이다. 내 머리를 포맷할 수 있다면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책 한 권 읽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게 말이 돼? 나청 스스로 예전에 자기가 열등했다고 말은 하지만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난 그런 게 없어. 그냥 자청은 로또 맞은 거야. 순전히 운빨인 걸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겠어? 참 꿈 같은 얘기네. 나는 월 1,000만 원은커녕 500만 벌어도 좋겠다. 그 마음 나도 정말 잘 안다. 책을 읽기 전까지 내 삶이 그랬다. 아니, 나는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믿었다. 당시 가장 부러웠던 건 교사인 사촌 누나였다고 앞서 말하지 않았나? 명절이면 모여서 소고기를 먹는다는 그 집 얘기를 들을 때마다 머릿속은 이랬다. 부자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 집 꼴을 봐. 인서울 대학은 타고난 애들이나 가는 거야. 내가 월 300만 원 이상 버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겠지? 요즘 우리 반에선 면허 따는 게 유행이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평생 내가 차 살 일이 있겠어? 정말 이렇게 믿었던 예전의 나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힘든 친구들은 비슷한 심정일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내 정체성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바꿔왔기 때문이다. 20대에 책을 읽게 된 게 그 시작이었다. 정체성을 먼저 바꾸면 변화가 쉽게 만들어진다. 반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계속 순리자로 살게 된다. 나는 이 책이라는 형태로 다가온 행운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책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설치 가이드였다. 나는 마침내
발밑에 깔린 철로를 보게 되었고 절망으로 가는 전철에서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모두가 머릿속에 새 소프트웨어를 깐 덕분이었다. 자의식 해체를 이루었다면 새로운 자의식을 세워야 할 차례다. 정체성은 삶의 동기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연료가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 이걸 자유자재로 이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나는 최근에 새로 이런 목표를 세웠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오래 읽히는 책 중 하나를 쓸 거야. 2018년까지 나의 정체성은 사업가였다. 2019년에는 유튜버, 2020년 이후부턴 작가, 그것도 베스트셀러 작가로 정체성을 바꿨다. 상식적인 사람이 이런 목표를 듣는다면 분명 비웃을 것이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계발서를 쓸 거야 라고 말했더니 다들 비웃었다.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면 나도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다.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자청이라 하지만 책 한 권 안 써본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그런 대단한 책을 써? 본인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일단 맞장구 쳐주자. 물론 내가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까지 나는 절대 베스트셀러를 쓸 수 없어 라고 한정 짓는 순간 베스트셀러는 고사하고 평범한 책이라도 출간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한다. 그래서 일부러 큰 목표를 세우고 주위에 그 말을 떠벌리고 다녔다. 이건 자기계발서에 흔히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믿는 만큼 우주가 당신을 도와준다 라거나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고대라도 간다 따위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은 백날 들어봐야 당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제각각이다. 선천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돈 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 의외라고? 아니, 그렇지 않다. 다들 돈 하니까 돈에 관심을 많은 것 같지만 또 관심 많은데도 아닌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몽상가들에 가깝다.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로 정말 돈을 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명 경제 유튜버 중 한 명인 신사임당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한 가난에 계속돼서 이대로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없다고 느끼고 정신 차리는 순간이 왔다.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는 어느 날 람보르기니를 탄 젊은 발명가를 마주하게 된다. 가수나 스포츠 스타 등 특별한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했는데 평범한 사람도 아이디어 하나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정체성이 바뀌어 돈을 벌기로 결심한다. 내 팬이기도 하며 28 나이에 연간 순이익만 30억 원을 넘게 내는 청년이 있다. 이 친구는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들에게 늘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어린 백수 애인을 만나지 말라며 계속 연애를 뜯어말렸다고 한다. 화가 난 그는 큰 돈을 벌기로 복수하기로 다짐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계발서들이 계기였다. 그전까지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고정 마인드셋.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좋은 자기계발서들을 수백 권 읽어 나가니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성장 마인드셋. 왜냐하면 책에는 내 처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었다. 수백 권의 독서라니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련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오타쿠에 가까운 내 성격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아무튼 그걸 계기로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릿속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정체성 변화는 좌절, 열등감, 생존 위기, 동기부여, 책 등 다양한 계기로 일어난다.
아마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난 어떻게 정체성을 변화시킬까 고민할 거라 생각한다. 딱히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정체성은 변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 책을 덮지 않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읽어주고 있다면 앞에서 나의 찌질한 과거를 읽으면서 이랬던 사람도 책을 읽고 변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자동 수익이 생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돈은 그저 내가 열심히 일한 순간에만 생기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시간당 수익을 최고로 얻는 것이 전부라고 여겼다.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말이다. 나도 당시엔 재회 상담을 통해 시간당 22만 원 정도를 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당 수익이라는 개념에 더 사로잡혔다. 하지만 부의 추월사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을 읽으면서 수익 자동화 개념에 눈을 떴다. 그리고 나서 이후의 사업들은 내가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회사에 나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매달 몇 억씩 버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최고의 가성비를 추구하는 기관인 우리 뇌는 모든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한 정체성에 맞춰서 입력과 출력의 모드를 바꿔 나간다. 최근 들어서 나는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전에 사업가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인 세상 모든 것이 비즈니스로만 보였다. 식당에 가도 편하게 밥을 먹지 않고 메뉴와 테이블 수, 직원 수, 고객의 회전율을 계산하느라 바빴다. 카페에 가면 그곳의 사업 구조와 순수이고 분석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 작가,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정체성을 바꾼 후에는 누군가 사업 얘기를 하면 심드렁이 지게 되었다. 좀 벌게 된 탓도 있을 것이다. 대신 매일 스포츠 관련 영상을 보고 골프와 테니스를 치며 글만 쓰고 있다. 재작년의 나와 현재의 나는 절반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정체성이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버 사장님이신 이미연 사장님, 오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어서는 이제 김공주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김공주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체성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나의 계열사 중 한 곳의 사업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악인론의 저자이기도 한 손수영과 보름간 터키로 여행을 갔다. 수연은 여행 내내 틈이 날 때마다 전자책을 읽었다. 비행기 대기할 때, 음식이 나오기 전 택시를 탈 때 등 틈만 나면 읽었다. 그렇다고 이 친구가 학자나 모범생 스타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누구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쾌락주의자에 속한다. 놀 때 화끈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으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에게 던졌다. 터키에서 수연은 하루에 두 권의 책을 해치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독서에 관한 소프트웨어 일부를 변환시키기로 결심했다. 원래 내 생각은 이랬다. 사람들에게서 전자책에서 느낄 수 없는 종이 물성이 좋다. 라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나 또한 영향을 받아 종이책을 고집했다. 완벽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책을 읽는 것만이 유의미하다. 휴대전화를 전자책을 읽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틈날 때마다 읽는 전자책은 오히려 나의 집중력을 방해한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둘러보았다. 스스로 생각에 제약을 걸고 있었다. 심지어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는 건 4년 전에 내가 수연에게 권했던 방식이다. 그러나 나는 온갖 핑계로 책을 완벽한 환경에서 읽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나를 제한했다. 나는 수연을 보면서 전자책을 읽는 사람으로 나의 소프트웨어 전체성을 변화시켜야 했다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여행 중에 하루 한 권씩 휴대전화로 전자책을 읽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을 텐데 정체성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틈날 때마다 전자책을 읽는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었다. 종종 사람들은 나는 MBTI가 일형이라서 내향적이야. 나는 내 경제성을 높아서 예민해.
나는 공 운동은 못해. 나는 A형이라 소심해. 라고 본인을 틀에 가둬버리곤 했다. 하지만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인만의 틀을 깨워버려야 한다. 정체성을 본인의 한계를 가두는 건 순리자들의 특징이다. 이제 정체성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체험이 없으면 여간 행선, 정체성 변화가 힘들다.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나는 내일부터 부자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체성을 바꿀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2019년 4월쯤 나는 인생이 시시하다고 느꼈다. 당시 하는 사업에서 라이벌도 없었고 더 잘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나의 회사, 이상한 마케팅에서 진행하던 변호사 마케팅이 크게 성공하면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 재회상담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냥 여기에 안주하면 다시 그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나는 뭔가 다른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의지나 노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더 큰 사업가가 될 것이다 라고 결심만 하고 사실상 변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테일러 플랜을 만들었다. 찍기를 반복하거나 맞지도 않는 미라클 모닝을 한다고 늘 피곤에 젖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만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정체성의 이론을 적용했다. 나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나 노력 따위를 믿는 대신 나는 멋진 사업가다 라는 정체성을 강제하는 환경을 갖추기로 결심했다. 그게 바로 유튜브였다. 그건 일종의 배수의 진이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창업가, 연봉 10억 사업가, 자수성가 청년이라고 어그로를 끌면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내 정체성은 사업에 성공한 인플루언서로 변할 거라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로 알게 되고 여기저기서 내 이야기가 오가게 될 것이었다. 나 역시도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방법론을 공부하고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책이다. 이렇게까지 판을 크게 깔고 나서도 내가 빈둥거리거나 구독자의 기대를 어기면 나는 사기꾼이 되고 세상 창피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창피당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라 판단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열심히 성공 공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게 되었다.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그걸 남한테 가르쳐보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느는 방법은 없다. 이런 선순환의 루프를 구상하면서 더 나은 공략집을 발견하고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정체성을 갖기로 한 건 인기 유튜버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성장을 위한 자기 강제였다. 이게 정체성 변화의 핵심 비결이다. 즉,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은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 넣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정체성을 변화시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김승호 회장의 경우 항상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나는 뭐뭐가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씩 쓰거나 그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이다. 나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먼 거리라 하며 불신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또한 전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손쉬운 전략 중 하나다. 말이 쉽지 100번씩 진실을 담아 소원을 써보는 행위는 무의식 깊이 가기를 힘들 것이다. 무의식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이제 당신은 묻고 싶을 것이다. 자청아, 정체성을 대해 귀가 아프게 들었으니 이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보려 한다. 우리 뇌는 매우 단순하다.
우리는 어떤 세계관 안에 있으며 그 세계가 세상의 전부라고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에 있을 때 그 집단에서 떠맡드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곤 한다. 예를 들어 사이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떠받드는 교주를 아주 대단하게 여긴다. 또 서울 강남에 살다 보면 성공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나는 양평에도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돈이라는 것에 초연한 듯 모두 다 친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 외국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가면 사람들의 여유를 보고 나는 뭘 위해 열심히 살고 있었지? 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당신이 3일 내내 공포영화를 본다고 가정해보자. 3일 후 집 밖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집을 보더라도 저곳에서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상상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뇌의 인지회로가 변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세계관을 참여하게 되면 뇌는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바꾼다. 1. 책을 통한 간접 체면. 정체성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관련 책을 읽는 것이다. 만약 건강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건강의학에 대한 쉬운 책 10여 권을 독파하면 된다. 내내 일주일간 건강에 집중하게 되고 화장실을 가거나 멍을 때릴 때면 반복적으로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친구의 식습관을 볼 때마다 건강서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게 된다.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작가가 되는 법에 대해 10여 년간 나온 책을 모두 훑어본다. 책에는 저자들의 시행착오를 겪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나 또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책을 책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매우 쉬운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자수성가를 하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일주일간 몇 권의 책을 읽으면 된다. 시궁창 삶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 또한 21살,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200권의 자기계발서 읽기를 하며 변화했다. 나도 혹시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정체성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독서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면 대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무슨 책을 읽어야 하나요? 근데 여러 사람이 인정한 책이면 괜찮다고 본다. 다만 처음에 인물 이야기가 있는 책을 추천한다. 자수성가 흑수저들의 책을 20권쯤 몰아서 봐라. 도서관이나 시점에 가서 30권 정도 뽑아 대강 훑어보면 읽고 싶어지는 책이 3, 4권 남을 텐데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뇌는 실제 현실이나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차오르게 된다. 적어도 부정적인 감정은 확실히 씻을 수 있다. 앞서 잠깐 말했듯 인간에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서 타인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반응을 뇌에 일으킨다. 이런 점을 잘 이용하는 게 바로 좋은 자기계발서 읽기다. 책의 내용을 너무 깐깐하게 비판적으로 따지지 말고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열고 보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이런 책을 읽는 건 그 저자의 숭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에 내 마음과 삶을 등교하는 그뿐이다. 이 환경설계는 앞서 말했던 유튜브 개설 같은 게 대표적 사례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이다. 주로 쓰는 방법으로 선언하기가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난 땡땡이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자. 해외에 간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10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을까?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군가 100만 원을 준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못할 것이다. 해외에서 그들과 평생 마주칠 일도 없고 다신 엮일 일이 없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0이라 할지라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유전자에는 평판을 좋게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주 강력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각하는 이유도 이 평판 유지 본능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본성을
역이용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자주 하는 것 중 하나는 목표를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그걸 못 이룰 경우 벌금을 내는 일이다. 실제로 지금 이 책도 휴가지에서 2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담당 편집자에게 약속한 후 실패 시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해놓은 상태다. 나는 스스로가 내게 매우 게으르고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열등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다. 자의식 대책. 이제까지 이 책을 마감을 11번이나 어겼다. 이 책은 이미 재작년에 완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매달 미루고 또 미뤘다. 결국 약속 시점을 한참 넘어서야 이번에도 책을 마감하지 못하고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원고를 절대 완성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마케팅을 처음 창업할 당시에도 나는 나를 믿지 않았다. 나는 게으르고 합리화에 능한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옮기고 일부러 비싼 차를 빌렸다. 사무실도 각각 월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곳으로 이사했다. 이런 식으로 생존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죽어라 일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설계한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자유의식을 믿지 않는다. 인간은 그저 유전자와 환경의 조합으로 움직이는 공식 같은 거라 생각한다. 타고난 유전자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을 조작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뿐이다. 환경 설계가 불러온 행동과 판단의 차이는 하루하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수년이 흐르면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3. 집단 무의식. 몇 해 전 나는 유튜브를 은퇴했다. 그 당시에 자주 나가던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다. 유튜버들은 완전히 이 세계관에 매몰되어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유튜버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세계관이 망하는 기분을 느꼈다. 나 또한 그랬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전 국민이 그 유튜브를 싫어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공격당한 유튜버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종종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즉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면 충격을 받았다. 그 유튜버 관련 논란이 얼마나 이슈화 됐는지 왜 모르지? 구독자가 100만이라는 것에 왜 놀랍지 않지? 100만 유튜버를 천박한 직업이라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유튜버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재수학원에 가면 대입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면서 모든 두뇌 활동이 대입에 집중된다.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다. 시험자 앞에 5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짧은 막대를 보여주고 길다고 한다. 그 후 피험자 사례가 되면 그 역시 긴 막대를 보며 반대로 짧다고 대답하게 된다.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인지 말해주는 심리학 실험이다. 예전 휴거 사건 등을 일으킨 수많은 사이비 종교를 생각해보라. 그저 모임에 오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최근 내가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다는 건 이미 말했다. 나는 테니스 운동회에 가입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저절로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하게 됐다. 왜 그럴까? 스스로 동호회에선 테니스 잘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테니스 얘기만 하고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신금을 받는다. 그게 그 세계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 나오고 테니스 못 치면 저 루저 취급을 받는다. 본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취미 활동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 테니스 배우는 것이 행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경우라면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는 게 단시간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된다. 직장인 남편이 아이의 교육이나 부동산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아내에게 물정 모른다고 구박받는 이유도 그것이다. 전업주부 아내는 매일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수다를 떨고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다. 남편의 알량한 경제 상식, 교육 지식은 아내의 취침단, 정부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톡방이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들 돈에 집착하지 하는 사람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입장을 나가면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보게 된다.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지 등의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또한 본능적인 두려움일 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본인의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어떤 집단에 참여해야 한다.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 관련 집단을 찾고 참여해야 한다. 물론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어쨌든 실행하고 참여해봐야 좋은 집단을 고르는 눈이 생긴다. 독서를 하고 싶다면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자.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면 욕망의 북클럽에 참여해보자. 문토나 소모임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사건을 늘리다 보면 각성을 확률이 높아진다. 서울이 아닌 곳에 산다면 서칭을 통해 소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가입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을 버는 건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 자유를 얻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할 뿐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해보고 싶었고 나만의 사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먹고 사는 일에서 좀 벗어나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지금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글 쓰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100년이 지나도 읽히는 책을 쓰고 싶다라는 오랜 꿈에 도전하게 되었다. 당신이 만약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먼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의식을 죄체하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철저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공주 눈이 안 사장님 보여가지고. 읽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쪽에 조금 남은 부분은 백미경 사장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미경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유의지가 없다는 믿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사업가도 학자도 아니다. 그러나 밑바닥부터 자수성가까지 영역에서는 최상위권이라는 자신이 있다. 내가 운 좋게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항상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불신이 중요했다고 본다. 역행자의 주 개념도 무의식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인데 이 개념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순리자, 역행자 개념에서도 알 수 있듯 나는 사람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운명이란 어떤 사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된 운명에 따라 살다가 86세에 죽는다는 뜻이 아니다. 상위 50%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말이다. 이런 것이 운명에 따르는 삶, 순리자의 삶이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나를 포함한 인간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다른 동물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어떤 것을 이루기로 결심했을 때 거기에 완전히 자유롭게 판단하는 나 같은 게 있을까? 혹시 유전자라는 탁월한 프로세스를 특정 환경에 놓아두었을 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을 나 스스로 한 결정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내 나이대에서 상위 0.01%에 들어갈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1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리더이기도 하다. 사무실의 임대비만 매달 3천만 원 넘게 나간다. 그리고 자기계발 유튜버로서 꽤 유명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내 일처리가 완벽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매우 미숙한 사람이다. 가까운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매번 허당짓을 반복하고 물건을 놓고 다니거나 태블릿 PC를 잃어버리기 일수다. 항상 일처리기를 못 맞추며 약속 시간에 늦는다. 나는 내가 멍청하고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인정한다. 오히려 그렇기에 스스로 잘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나라는 인간이 매번 하는 결심과 다짐, 자만심 따위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다르다. 나는 특별해. 이제까지 이렇게 잘된 건 다 내 의지와 선택 덕분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다수는 자신의 머리만 믿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 자기 아이디어가 정말 특별하다고 믿기에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 착각한다. 결과는 빚만 남게 된다. 이는 모두 본성과 유전자의 꼭두가시가 됐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스스로 그저 생물학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걸, 잘된 일도 어쩌면 운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본인이 수많은 결점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내가 지금껏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독하게 한번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럴까? 응, 아니다. 예전에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인간은 착각이다 말했듯이 진짜 독한 마음을 먹은 경험은 죽음 직전에나 가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를 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늘 거창한 목표를 세운 후 실패하고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펼치는 일을 평생 반복한다. 내가 심리학을 배우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 인간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그런 똑똑한 생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특별한 극소수 사람을 제외하면 목표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뇌가 강렬하게 붙들고 있을 수 없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게끔 진화됐기 때문이다. 그렇다. 원래 뇌는 걷거나 달리고 먹이를 잡아먹고 짝을 찾아 번식하는 일을 하기 위한 기관이다. 현대 사회에 필요한 미래를 위한 계획, 투자, 노력 같은 걸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이며 신년 계획에 실패하는 이유다. 그토록 본능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 항상 실패한다. 실패 후에는 자의식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기에 바쁘고 남 탓, 환경 탓을 하며 자의를 한다. 이 짓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내 마음의 상처를 핥기에 여념이 없다. 나는 애초에 잃을 것이 없었다. 그야말로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자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었다. 저는 그냥 게으른 동물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면 나 자신을 믿는 대신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을 세팅한다. 2주일 안에 원고를 다 쓸게요. 못 쓰면 정말 1,000만 원을 드릴게요. 같은 배수진을 친다. 그 덕분에 원고를 썼다. 물론 유튜브와 웹툰을 보고 인스타에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하고 스스로에 대한 환멸을 다 느낀 후에야 쓰기 시작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나는 결정론을 완전히 믿는 게 아니다.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런 아이디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종종 직원들은 자청님은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곤 한다. 실제로 누군가가 질투에 눈이 멀어 나에게 해를 가해도 비교적 마음이 평온한 편이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뿐 그것 자체로 마음이 상하진 않았다. 저 사람은 낮은 지능과 열등감, 안 좋은 환경, 공격성 같은 게 합쳐져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자유의지 없이 열등한 유전자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구나. 참 안타깝다. 결국 타고난 대로 순리자로 살다 말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도로 진화된 동물일 뿐이다. 한마디로 지능이 높은 자아를 지닌 동물에 불과하다. 인간은 엄청난 한계를 갖고 있다. 목표한 바를 툭하면 실패하고 괜찮다고 합리화한다. 절대 의지가 강한 동물이 아니다. 때문에 인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의식을 해체해야 한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의식 해체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인간은 고결한 존재라고 하며 사회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기도 하고 성욕을 금기시하는 종교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평등함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자식을 부정 입학시키며 법 위에 자신이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왜 이럴까? 모두 본인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다. 내 언어로 말하면 과잉, 자의식의 마탱이가 간 것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목표한 대로 항상 이루시네요. 떠벌렸던 말들을 항상 이루시네요. 내가 대단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다. 난 그저 인간의 한계, 내가 가진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다. 그래서 항상 내 의지를 믿지 않고 정체성을 조정하고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는 나를 절대 믿지 않는다.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그 믿음 자체가 오히려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심리학을 좋아한다. 심리학 책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고 이중적인지 잘 설명되어 있다. 심리학 책은 어떤 걸 보냐고? 이 책 맨 뒤에 추천책 목록에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 사장님.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읽은 내용 중에서는 자의식의 해체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연료가 필요하듯 사람에도 정체성이라는 연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체성 바꾸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를 더 잘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관리 있고 목표 선언하고 같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결국 내 한계고 정체성을 다시 설정하며 나갈 때 우리 원하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독서 미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의 멘토이신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음소거 해제 가능하세요? 읽어주신 사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진행해주신 정은진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사장님들도 책을 읽으면서 혹시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하고 공유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공유해 주실 분 그냥 말씀하시면 되세요. 전부 다 음소거 해제 가능하세요. 부끄러워요? 못 하시네. 하실 분 안 계세요? 줄 안 그었어요. 줄 너무 많이 그어가지고. 네, 줄 그은데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윤입니다. 네. 네,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만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신적 자유를 얻을 확률도 크다고 생각할 뿐이다.
여기에서 결국은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더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구나. 이 얘기를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정말 없구나. 없다라는 믿음. 예, 그래서 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자동 수익화를 만들려고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자동 수익화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제적 자유를 원하니까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독서를 통해서 너무 대단한 거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책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남들이 나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라고 믿어줄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땠어요? 이 책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남들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책을 통해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변화가 되고 누군가 그렇게 하든 말든 내가 원하는 것들은 내 생각에 따라서 해내는 거라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을 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PM 사업 하시는 분들이 내가 PM 사업하는데 1억을 투자했어. 아니면 5천만 원을 투자했어. 1년 안에 PT 안 되면 이 5천만 원이 사라져. 그런 생각을 하고 PM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1년 안에 PT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가치로운 우리 그 PM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집중해서 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12일까지는 우리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12일에 우리 아이엠 팩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엠 팩토리 하기 전에 지금 킹마스터방이 오늘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킹마스터방이 10일에 딱 끝나고 나면 11일에 줌 미팅으로 마무리하고 12일에 아이엠 팩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마스터방에 입장하신 모든 분들을 사장님들이 아이엠 팩토리에 초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중해야 될 거는 퀵 마스터방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강의를 듣고 후기를 쓰면 피드백도 해주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후기를 쓰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잖아요. 우리가 쓰던 글을 몇 번 참여하신 분들은 저번에 썼던 글 떠올랐네 할 수 있지만 처음 입장하신 그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이 볼 수 있게 사장님들도 강의 후기를 쓰고 누군가 내가 초대하신 분이 강의 후기를 썼다. 피드백을 정말 해주셔야 돼요. 거기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그리고 7일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시지 말고 만나세요. 중간에 만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시켰다 첫날에. 그 다음 날에 가서 초기 사업자 입문 가이드 교육시켜도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1시간 동안에 교육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7일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하면 가만히 두시지 말고 그분과 1대1로 밀접하게 좀 소통을 해서 진짜 PM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사업은 사실 인간성의 어떤 중요성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잠자고 있는 인간성, 잠자고 있는 배려심, 잠자고 있는 열정, 이제 이런 것들을 깨우면 함께 우리가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동 수익화 되려면 자동으로 소비가 일어나야 돼. 자동으로 소비가 일어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건강이란 말이에요. 건강. 근데 건강에서 전 세계 1등인 우리가 아주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동 수익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집중해서 함께 멋있는 비즈니스 만들어 나가자고요. 오늘부터 킹마스터방 모두 집중해 주실 거죠? 집중하시면 아이엠 네. 팩토리에 수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시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 킹마스터방에서 간간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엠 팩토리에서 모두